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산만함의 탄생,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멀티태스킹의 불편한 진실, 지우의 반편지 시작합니다. 깊이 몰입할 때 생기는 변화. 테일러가 필라델피아의 미드베일 강철 회사에서 고생해가며 자신의 경영 원칙들을 벼려냈던 1880년대, 윌리엄 모리스란 인물은 벌써부터 파편화된 문화가 어떤 운명을 맞을지 곰곰이 생각 중이었다.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회장이었던 모리스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시인, 직조기술자, 가구 제조업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설가, 번역가, 인쇄업자, 화가, 정치가로서 다방면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다. 모리스는 조급하고 초조한 성격에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걸핏하면 화를 폭발시키곤 했다. 모리스 자신이 스스로를 어느 모로 보나 너무나 바쁜 사람이라 표현한 적도 있었다. 그가 6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주치의는 모리스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윌리엄 모리스였기 때문에 혼자서 10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에드워드 카펜터는 책에서 그의 유일한 취미는 또 다른 일이었다라고 썼다. 소설가 피터 에크로이드는 심지어 이리저리 얽힌 덩굴송과 화려한 꽃송이 문양이 가득 들어가 있어 그의 작품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 속에도 그 강박적인 활동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시간만 있었다면 그는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채우려 했을 것이다. 나아가 하루의 매 순간까지도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의 성향을 자주 입에 올렸다. 그는 직무를 짜면서 시를 짓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벽지의 무늬를 스케치하곤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업무 면에서 경쟁적, 적대적 경향이 강하고 시간적으로 조급함을 느끼는 성격에다 멀티태스커였으니 모리스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면 디트로이트 공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들도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핫도그를 우걱우걱 집어삼키고 전화기에 대고 호통을 치고 그러면서 눈으로는 TV 화면에 CNN 뉴스를 훑으니 말이다. 우리가 모리스를 기억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의 디자인 작품을 열렬히 찾아다니게 된 것은 그의 작품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는 것은 그가 지칠 줄 모르는 멀티태스커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다방면의 재주를 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했다는 것은 녹슬지 않는 매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리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게 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비전은 단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스테인드 글라스, 가구, 직물 작업장, 그리고 벽지 사업장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훌쩍 넘어 산업시대가 일과 인류에게 장차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간파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으로 일궈낸 모든 작품 속에는 한 가지의 일관된 생각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당시 문명은 타고남은 석탄의 잿더미 꼭대기에 있는 경립과에 불과했고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응이었다. 그가 평생 노력한 것은 장인 정신이 깃든 아름다운 미적 감각과 옛날의 지혜를 이용해 산업세계의 모습을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실용주의자이면서 이상주의자였던 모리스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결과물을 내놨지만 테일러와는 다르게 결과물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1861년 옥스퍼드 출신인 일단의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면서 모리스는 예술품과 공예품을 제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장차 상류층과 중류층 가정을 위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었다. 평생 공들여 이 작업을 하면서 모리스는 자연과 중세시대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피터 스탠스키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그 시대야말로 장인들이 작품에 전심전력하려는 의식을 지녔었다고 이야기한다. 에크로이드는 여기에 덧붙여 모리스는 영원성이란 것이 부분들이 무한히 복제되는 뉴턴식 세상보다는 독특한 디테일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땅딸하고 뚱뚱한 체구에 늘 단정치 못한 차림이었던 모리스는 기계 파괴론자는 아니었다. 기차라면 질색을 하면서도 한동안은 기차를 타고 통근을 하기도 했다. 또 중산층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에 방적기를 들여놓기도 했다. 모리스는 수공예의 부활이라는 1888년의 에세이에서 기계를 이용한 생산이 삶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100% 악이다. 하지만 기계는 더 나은 삶을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이제까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가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기계와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린다면 행복은 우리에게서 달아나 버릴 것이다.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기쁨을 얻는 것. 모리스에게 그것은 훌륭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그리고 그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공장 시스템이 저지르고 있는 중죄였다. 일은 모름지기 마음과 몸 모두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특히 중요했다. 모리스가 1980년에 써낸 유토피아 소설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윌리엄 게스트는 모두가 보람된 일을 하는 미래 세상을 여행하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집중력을 길러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모리스가 충만한 에너지 속에서의 평정이라고 부른 이러한 마음 상태는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행동과 생각이 혼연일체되어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종국에는 보다 높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리스에게 이런 종류의 집중력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었다고 아라타는 지적한다. 당시 산업 경제가 근로자나 학생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철저히 교육시키려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데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1877년 모리스는 영국 최고의 시인에게 주어지는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직인 시교수직을 거절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점점 더 제도화되어 가는 독서에 반대한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다. 이제 독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을 끝내야 하는 제조업 기술과 비슷해지고 있었다. 모리스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융통성 없이 마구잡이 집중만 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작업 전환을 밥 먹듯 하는 오늘날 사람들과 달리 모리스는 대화를 할 때, 직무를 짤 때, 시를 쓸 때 맞는 페이스를 나름대로 정해두었다. 무엇보다도 동시대 사람들이 모리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 멀티태스킹은 일종의 스포츠였다. 그 자신도 전력 질주를 하듯 단숨에 시를 써내려간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던 모리스였지만 그의 시가 우리에게 편안히 술술 읽히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에크로이드는 이를 두고 대중을 위해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를 알기 쉽게 다시 풀어 쓴 것 같다고 설명한다. 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자. 모리스가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원동력이 있었다. 그는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같은 사람들이 모리스를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가진 천재성의 뿌리는 전력 투구하려는 노력과 비전에 있었다. 그는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인간적인 것보다 물질과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시대는 혹독한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걸 꿰뚫어 보았다. 꿈이 서서히 죽어가는 시대가 다가오리라는 걸 그는 알 수 있었다. 각종 문양이 빽빽한 모리스의 디자인이 묘하게 고요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마 멀리 내다본 이 통찰 때문일 것이다. 모리스의 작품은 자연스러운 풍광을 연상시키며 전체적이고 통합된 그 모습은 절대 보는 이를 압도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그릴 줄 알았던 그의 재능에 힘입어 그는 끝까지 낙관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사회 변화를 위한 자신의 방대한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음에도 수없이 열변을 토하고 또 좌절했어도 모리스는 삶을 늘 기뻐했다. 더불어 기막히게 섬세한 삶의 순간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모리스 사후에 발간된 회고록에서 예이츠는 이야기한다. 그의 예술작품 속에는 한결같이 만족감이 쌓여 있다. 심지어 심각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소소한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이츠가 북맨에서 한 이야기이다. 테일러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그의 사상은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필라델피아의 그 엔지니어는 자신의 과학적 경영 원리를 보다 철저하게 실행시키려고 사투를 벌이다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이해도 받지 못한 채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다. 빨라지는 속도, 짧아지는 기억력.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윌리엄 모리스를 장차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줄 치료 모델로 봤다면 우리에게는 마리 체르빈스키가 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으로 현재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기 위한 최첨단 월페이퍼를 디자인 중에 있다. 체르빈스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탱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실험실 내 시각화 및 상호 연구 그룹 매니저를 맡고 있다. 옛날에는 작업 변환을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나사를 도와 바쁘게 움직이는 우주인들에게 가장 좋은 인터럽션 방식을 정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 사용자들의 그런 불안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치료책은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개적인 장소에 모으는 것이다. 그것은 체르빈스키와 게리 스타크 웨더가 만들고 있는 것은 42인짜리 컴퓨터 스크린으로 근로자들은 이 화면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보관 중인 파일, 웹페이지 등을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귀에 들리지 않으나 몸으로 진동을 느끼게 하는 LCD 센서 라운드 음향 효과의 3비트가 넘는 화면이라니 컴퓨터 광에겐 최고의 호재다. 게다가 체르빈스키와 그녀의 팀은 힘을 합쳐 이 대형 화면의 우주 속에서 인터럽션을 곧바로 지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구상 중에 있다. 스케일 오브 패브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화면 주변부에 눈으로 식별되는 조그만 창들이 쭉 뜬다. 창들은 저마다 색깔이 다르고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어 그들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온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이메일이 새로 도착하면 화면 한 구석에 받은 편지함 창에 녹색불이 깜빡이는 식이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창은 원형의 레이더 스크린 모양으로 화면 옆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면 안을 떠다니는 점 여러 개는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체르빈스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 대화, 아이디어로 사이버 스페이스의 벽들을 장식하고 있는 셈이다. 기억력의 한계야말로 멀티태스킹의 아킬레스 건인 만큼 체르빈스키의 연구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멀티태스커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끊어진 끈 신드롬이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보를 기억하는 우리 두뇌의 저장고 용량이 지극히 한정돼 있는 것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100번 옳다. 당연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보에만 정신작용을 집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 작동은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떠있는 디지털 뉴스 자막과 비슷한 면이 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지만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기억력 연구가였던 패트슨 부부가 50년 전에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중력이 한번 분산되거나 다른 일에 이끌리게 되면 관련 없는 글자나 말은 불과 몇 초 만에 잊어버린다. 조지 밀러는 1956년에 쓴 고전적인 논문 신비의 수 7+-2에서 음절로 된 단기 기억의 경우 사람들은 정보 조각을 7개 정도 기억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7개의 조각은 보다 길고 복잡한 관련 정보 조작인 정보 덩어리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의 증거들을 보면 밀러의 견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으며 사람들은 1개에서 4개의 정보 덩어리를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기억의 용량이 다 차면 사람들이 집중력을 분산시킬 확률이 한층 높아진다. 화면에 자막이 있으면 화면에 자막이 없을 때보다 뉴스에서 시청자가 기억하는 사실이 10% 적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화회의에 참여해 처음으로 체르빈스키와 논의를 할 때 그녀는 전화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주지 못한 홍보 직원에게 장난스레 면박을 주며 회의를 시작했다. 제게 회의 일정도 안 알려주신 건 일을 좀 쉬고 싶다는 뜻 아닌가요? 체르빈스키가 보기에 끊어진 끈 증후군을 고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기억을 보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결책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알파벳, 포스트잇 메모지, PDA, 그리고 현재 체르빈스키가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발명품 모두 우리의 기억력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인류가 오래전부터 해온 노력의 흔적이다. 색색으로 깜빡이며 무슨 일인지 대번에 알게 해주는 이 각양각색의 표시들이 우리 기억력을 환기시켜주는 건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보에 휩싸일 위험도 있다. 그 점은 체르빈스키도 인정하는 바다. 화면이 커지면 커서를 잃고 헤매게 될 터고 열려있는 창도 더 많아질 것이며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느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훨씬 복잡한 멀티태스킹 행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체르빈스키는 지적한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동시다발적인 데이터 흐름 때문에 콘텐츠는 편면적이 되어 서열화가 힘들어질 거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에 대해 체르빈스키는 작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결하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인터럽션을 걸지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디지털 문직이라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 집단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보물이 이것이다. 컴퓨터가 자기 앞에 앉은 주인을 인식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공중 변소도 하는 일인데요. 온타리오주 퀸즈 대학의 로엘 버티갈이 소변기 자동 센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시선을 맞추기만 해도 전화를 걸어주는 것처럼 개입에 민감한 장치를 개발한 버티갈의 선구적 작업은 집중 상태를 인지하는 최초의 전화기인 아이폰 X 개발에도 영감을 주었다. 터프츠와 버트넬 대학에서 개발 중인 카슨이라는 프로토타입 모델은 사용자의 두뇌 신호를 모니터한 것을 토대로 중요 이메일을 발송하기 가장 좋은 순간을 결정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대화, 키보드 조작, 다른 컴퓨터의 활동 등을 분석해 방해 정도를 측정하는 IBM 소프트웨어는 정확도가 최대 87%에 이른다. 체르빈스키의 동료이자 절친한 협력자이기도 한 에릭 호비츠는 마음을 읽는 컴퓨터 장치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하다. 그가 사람을 자세히 읽어내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어 온 지는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간다. 호비츠는 우리 인간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컴퓨터나 전화에 조금만 이해시킬 수 있어도 그것들은 훨씬 사려 깊고 예의 바르게 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가장 최근에 비지바디라는 이름의 모델을 개발했다. 한편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인 존 메카시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사뭇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성가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려 깊은 인터페이스에 제가 길들여질 겁니다. 라는 것이 스탠퍼드 명예교수로 있는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사려 깊은 인터페이스가 세상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프랑스 철학자 폴 빌리리오는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PC의 힘에 대해 비슷한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빌리리오는 PC에 비전 머신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PC로 인해 지각 자동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파워포인트가 생각하는 법을 일러준다고 장난스레 비아냥거렸던 데이비드 번의 말과 비슷하다. 한번 자문해보자. 기계에 편승하는 것이 답일까? 똑똑한 컴퓨터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집중력과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수월하고 빠르게 멀티태스킹을 수행하여 테일러가 지향했던 최고 효율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체르빈스키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더 쥐어짜내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라고 말한다. 반대의 생각도 있다. 우리는 모리스가 염려했던 것처럼 일상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기계와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능력을 컴퓨터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계가 보충해주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반성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성이야말로 복잡 다단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나갈 진정한 비책이다. 화면 분할의 세계에 맞는 아이들을 키워내다 보면 통제 능력을 다른 곳에 내어준 채 살아가는 세대를 양산해 내게 된다. 교육가 제인 힐리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아이들은 세상을 페이스에 맞추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올바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두뇌를 자기가 책임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무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갖가지 유혹들을 물리치고 정신적 혹은 신체적 활동의 맥을 적극적으로 좇아야 한다고 힐리는 이야기한다. 멀티태스킹 연구가 아서 저어실드가 벌써 수세기 전에 이 딜레마를 예견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저어실드는 테일러의 이론과 여타 시간관리 및 분업 이론에서 자극을 받아 작업 변환을 주제로 한 논문을 소리소문 없이 발표했다. 그러고 나서는 발달 심리학자가 되어 학교가 아이들의 인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해 명성을 얻었다. 그의 관점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교육가들은 아이들 스스로의 인식 능력은 없다고 여겼으며
설령 있다 해도 그런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67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은퇴하며 남긴 구술에서 저어실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유능하다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유능한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 또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들 때도 스스로 나서 보아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입증해야만 한다. 덴마크에서 미국 중서부로 이주해 온 목사 집안의 10명의 형제 중 6째였던 저어실드는 온화하고 예민한 성격에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애쓴 사람이었다. 14살이 되던 1916년 사우스 다코타에서 농장 머슴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옥수수 밭에서 잡초를 뽑다가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이곳을 벗어나고 말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기도 했다. 애초에는 근로자들이 분업을 얼마나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가가 관심사였지만 말년에 이르자 관점은 360도로 바뀌었다. 그는 당시 교육 시스템이 속도에만 너무 치중하고 반성은 충분히 가르치지 않아 걱정이었다. 개념적 사고에서는 상황을 가늠해보고 행동에 나서려는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수적이다 라고 저어실드는 이야기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과 반성이 더 중요한 요소다.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멀티태스킹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또 첨단 기술만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위험이 따른다. 우리의 지식 저장고의 내용을 보내는 고생스러운 작업에서 발을 빼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장기 기억의 저장고 속에 기억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 인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며칠, 나아가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 이때 집중력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기억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연구자 스콧 브라운과 퍼거스 크레이크는 우리는 추상적이고 체계적이며 개념적인 차원에서 집중력을 가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기계적 반복 작업과 공들인 리허설이 모두 필요하다. 즉, 그 내용이 의미를 가지도록 다른 정보와 연관시켜 보아야 하는데 이 작업은 너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다. 기억을 쌓아 올리는 것은 경험, 지혜, 적절한 정보 등 우리가 캐낸 귀중한 자원들로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기억 저장과 검색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집중력을 잘게 쪼개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해 있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같다. 앨런 라이트먼의 섬뜩한 소설 진단의 도입부를 보면 잘 나가던 기업 중력 빌 첼머스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가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순식간에 그는 백치가 되고 기억나는 것이라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정보를 이라는 회사의 모토뿐이다. 그러다 기억을 되찾았을 때에는 몸을 마비시키는 기이한 질병에 걸려 공허한 인생을 실감한다. 영화 매트릭스나 소설 마의산에 소외된 주인공들처럼 젤머스도 현대 세계에 발묶인 죄수나 다름없다. 집중력이 쪼개진 문화는 끊어진 끈이나 느슨한 매듭만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암흑의 시대의 징표인 망각의 문화가 일어나도록 부채질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적 변환이 이루어진다. 세상과 처음 눈을 맞추고 있는 아기 몰리에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가르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정신적 변환이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 않다. 마이어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고함까지 쳐댄다. 다시 그의 대학에 자리 잡은 교수실로 돌아온 지금 그는 사람들의 허상을 공격하고 있다.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면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때만큼 여러 가지 작업들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말이다. 말도 안 돼요. 라고 그가 호통치듯 말한다. 터무니없어요. 윌리엄 모리스가 그랬듯 마이어도 가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뉴욕 타임즈를 읽으면서 손녀와 수다를 떨고 텔레비전까지 시청한다. 주말 아침에 나와 전화 한 통을 하다 중간중간에 TV에서 나오는 윈블던 테니스의 스코어를 일러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재미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거기서 나름의 소소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만큼 몰입과 이해가 깊어지지는 않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를 만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그가 내게 슬픈 이야기 하나를 털어놓았다. 그가 멀티태스킹이란 주제에 매달리게 된 데는 애초에 이유가 있었다. 1995년 어느 날 밤 딴 곳에 정신이 팔린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17이었던 그의 아들 티모시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의 비효율성에 대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은 팀의 죽음을 보상받으려는 목적도 조금은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지금 마이어가 멀티태스킹이 가져오는 손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멀티태스킹이 가치가 전도된 근시안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행복보다는 물질주의가, 통찰이나 연민보다는 생산성이 더 중시된다.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마이어는 낙관적이다. 멀티태스킹이 가져오는 손실이 혜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극소수의 선취자들이 나서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야만 한다. 그래야 엄청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테니 말이다. 그가 목청껏 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래서이다.
삶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살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현대인들은 집중력 저하와 건망증을 호소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그리고 동시에 집중력이 강한 전문가 또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멀티입니까? 아니면 한 곳을 파고드는 집중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어떨 때는 멀티플레이어, 어떨 때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력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집중력도 어떤 산만함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맞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지우의 반편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모두 잘 자요.